거시경제학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플레이션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고전학파, 그 다음에 케인즈 학파 뭐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그 고전학파가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케인즈 학파에 비해서요. 케인즈 학파가 그 고전학파를 정의할 때 자기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적인 이론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는 다 클래시컬 스쿨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다 고전학파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케인즈가 새로운 거시경제 이론을 나타낸 거고요. 그 이후부터 케인즈의 이론을 중심으로 뭉쳐진 그런 사람들이 케인즈 학파를 구성했고, 여전히 케인즈와 반대하는 측면에서 시장 청산 능력을 훨씬 더 빚는 쪽 관점에서 정부의 참여를 좀 줄여야 된다, 시장에다 맡겨둬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클래시컬 스쿨에 계속 남아 있었고, 그 싸움은 이제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건데요. 이게 사실은 화폐 시장하고 상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거는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가, 인플레이션의 원인.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보통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그냥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면 평균적인 물건 가격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나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꼭 나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얻는 고통 또는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 자체는 변화가 없다. 시장은 청산되고 시장의 역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그 점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물 시장의 그 가격들도 명목 변수들하고 이렇게 변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게 시장에서 결국은 균형 가격으로 결정되는데, 그 시간이 조정되는 시간을 얼마나 볼 것이며, 얼마나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통들을 얼마나 감내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좀 주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화폐 시장에 대해서 많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소개할 이론은 화폐 수량설입니다. 화폐 수량 이론. Quantitative Theory of Money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머니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지난 시간에. 그 머니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머니 얘기할 때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그 화폐 수량설 또는 화폐 수량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딱 주제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벨로시티라는 변수를 하나 더 도입을 할 겁니다. 그 벨로시티라는 거 V로 쓰고요. 그 V라고 쓰는데 이게 화폐의 유통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화폐를 본원통화를 이렇게 발행했을 때 이게 얼마나 빨리 경제 내에서 돌아가느냐. 네, 그거를 뭐 측정하는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할 건데, 근본적으로 화폐 수량설이라 하면 인플레이션율하고 통화량하고 관계가 있다. 통화량 변화가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공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공식을 제대로 이해함을 통해 가지고 화폐 수량 이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우리 벨로시티라는 유통 속도라는 변수를 하나 도입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화폐가 유통되는 속도를 의미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화폐 한 단위, 뭐 1원이면 1원, 100원이면 100원, 10원이면 10원, 요 한 단위가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까지는 뭐 조금 오래된 데이터라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제 유통 속도, 얼마나 이렇게 화폐 단위 한 단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통 속도를 측정할 때는 이제 거래 금액을 통화량으로 나눠준다. 그렇게 하면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속도를 구할 때 거래 금액에다가 통화량을 나눠주는 걸로 구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화폐 유통 속도를 화폐 수량서를 하는 화폐 수량서를 나타내는 화폐 수량 방정식과 연결을 시켜보면요. 통화량 자체에다가 유통 속도를 곱해주면 그거는 물건 가격에다가 GDP 곱한 거하고 같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총 거래 금액, 이제 생산한 총 거래 금액하고 거기에 맞는 화폐량하고 유통 속도가 같아지는 점에서 물가 수준이 결정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MB는 PY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화폐 수량 방정식입니다. 거기서 M은 통화량, V는 유통 속도, P는 물가 수준, Y는 GDP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수량을 뭐 항상 일정하다고 이제 고정학파 쪽에서는 믿고 있으니까 MV는 PY. 기본적으로 유통 속도는 한 경제 내에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를 않는다라고 봅니다. 유통 속도 V가 고정돼 있다고 하면 M이 바뀌면 P가 바뀌든지 Y가 바뀌어야 항등식이 유지가 되겠죠. MV는 PY니까 MB equal PY예요. 그러면 이제 M이 증가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P가 증가하거나 Y가 증가해야지 항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Y라는 것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중앙은행은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훨씬 더 행동하는 것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M을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다? P가 증가한다. 그럼 인플레이션 원인을 어디서 보고 있는 겁니까? 중앙은행의 개입.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 의해 가지고 물가 수준만 변한다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경제가 성장을 했어요. 경제의 생산 수준이 증가를 해서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DP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통화량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야 항등식이 성립되니까요. 그만큼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을 피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되면 그게 이제 경기 침체로 오게 되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중앙은행이 그걸 잘 보고 Y의 성장,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수준 이런 거 잘 보고 거기에 잘 맞춰가지고 통화량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중앙은행을 관장하는 중앙은행 총재가 신이라면 이런 걸 정확하게 잘 해낼 수 있고 시장이 나타내는 시장 균형과 함께 아주 계속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텐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도 뭐 M이 변함에 따라서 P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은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근원적인 인플레이션이 어디서 오느냐?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에서 온다라고 클래시컬 스쿨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점을 이제 더 중요시 생각한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P라는 거, 가격이라는 거, 실물 시장에서의 가격은 시장의 균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 경제 수준, GDP가 증가하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통화량이 증가해주지 않으면 물가 수준이 떨어질 것인데 그거보다 자의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다 보니까 물가 수준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Y와 P의 다른 방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이 시장에 있는 아니면 민간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가 제대로 가는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작업을 해주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고전 악파의 경우에는 시장에다가 맡겨두면 모든 것이 최상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시장 제일주의를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결국 정치적으로는 신자유주의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 이제 뭐 케인즈 학파 쪽 얘기를 들어보자면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거는 물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합당한 부분이 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또는 어떤 뭐 우리가 쇼크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합리적인 현상들만 일어나고
있지 않은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된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빠지고 나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죠. 어디서 옵니까? 여러 가지 뭐 정책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상황이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2007년에 그런 현상처럼 아니면 금융 쪽에 제재가 너무 약해져 가지고 너무 방만한 그 금융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결국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아주 상반된 결과나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점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량 방정식 한 번 더 얘기하면 MV는 PY다. 통화량에다가 유통속도 곱한 거는 물가 수준하고 GDP 곱한 거하고 같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화폐 수량 이론, 화폐 수량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속도는 거의 고정돼 있으니까 통화량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물가가 본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주장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화폐를 우리 화폐 공급, 화폐 수요 이렇게 얘기할 때 화폐라는 것이 명목 변수이기 때문에 실질 변수로 표현되는 경우 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MB 대신에 우변에 있는 P를 가지고 와가지고 M에다가 P를 나눠주면 M 나누기 P죠. P분의 M, 실질 화폐 잔고, 실질 화폐 수량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과연 이제 물가 수준에 맞춰가지고 통화량이 얼마나 있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게 구매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돈의 그 파워, 전체적인 양에다가 물가 수준을 나눠주면 그걸 평균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냐. 실질 화폐 잔고 M 나누기 P는 구매력을, 통화량의 구매력을 표현해내는 지수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B가 곱해져 있으니까 반대로 넘겨줄 수 있겠죠. Y 나누기 B가 될 거고요. 요거 B를 그러니까 V분의 1이 되죠. V분의 1을 다른 변수로 바꿔가지고 뭐 스몰 k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KY 일정하다, V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뭐 V분의 1도 일정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상수로 취급을 하고요. 상수 곱하기 Y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화량의 구매력, 그 구매력 자체는 어떤 K라는 그 화폐 유통 속도의 역수에다가 Y를 곱해준 거하고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화폐 잔고와 함께. 그러면 이제 수량 방정식 처음에는 MV는 PY로 시작을 했지만 요거 바꿔가지고 M 나누기 P는 K 곱하기 Y로 바꿔 쓸 수 있다. 됐나요? 그럼 K는 상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공식들을 이렇게 저렇게 응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두 가지 공식들을 그냥 좀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폐 수량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들, M이 증가하고 V가 증가하고 뭐 V는 이제 거의 일정하니까 P의 증가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화폐 수량설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화폐 통화량의 증가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다 이제 덧붙여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통화량 증가만큼 GDP가 성장해주면 되는데 GDP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뭐겠습니까? 원래 GDP가 존재하고 있고요. GDP가 좀 물건을 생산해냈어요. 물건을 생산해냈고 시장에서 보니까 어느 정도 가치의 수요와 거래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래할 수 있는 유동성 자체, 통화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겠죠. 그럼 경제가 불활성화되겠죠.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성장한 만큼 수준에 따라서 통화량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산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실질적으로 풀려있는 통화량이 아주 작다면 실질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현상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불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 지불하는 거를 자꾸 미루게 되고요. 그럼 재고가 쌓이게 되고 생산 능력 자체, 재고가 쌓인다면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으로 쭉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Y까지 계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인플레이션은 뭐다? 통화량 증가분에다가
GDP 증가량을 빼준 거하고 같다. 됐죠? 통화량 증가하면서 GDP를 빼준 것 같다. 그러니까 통화량의 크기랑 GDP 크기랑 똑같다면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을 건데 통화량 증가분이 GDP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커지니까 인플레이션을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폐 수량 이론에 근거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면 통화량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항상 그 인플레이션율을 하나의 타겟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징조가 보인다, 선행지수 중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경우, 통화량을 회수하는 정책들을 밟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미국에서 이자를 상승시키겠다라고 하고 주장하고 그런 기조를 내고 있는 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중앙은행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 해결은 안 됐지만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생산과 소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까지 재정정책이든 금융정책으로 풀어놨던 통화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기 시작하면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고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율을 올려가지고 통화를 이렇게 회수하려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결과, 그것은 뭐 다 동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앙은행도 반응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증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추세, 그게 결국은 통화량 증가 추세랑 아주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이 공식 하나로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그 원리 같은 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원래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 이론에서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공부하면서 잠깐 또는 화폐 정책,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잠깐 뭐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시니어리지라는 겁니다. 주조세, 화폐 주조세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죠. 중앙은행이 반장해가지고 정부에서 화폐가 제조됩니다. 근데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 누가 이익을 얻느냐? 정부가 그 이득을 편취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조성되는 국가가 가져가는 수입을 시니어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표현도 대충 쓸 수 있는데 화폐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되죠. 그 손해 입은 만큼 국가한테 발행한 양만큼의 국가에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암묵적인 이득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인플레이션 텍스 또는 이제 시너리지, 주조세,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것들을 화폐 주조세라고 한다. 잠깐 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자율 하면 그냥 현실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 다 명목 이자율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1년 만기 적금에 5%의 년 이율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 5%가 명목 이자율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고받고 경제생활할 때 보고 있는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입니다. 근데 명목 이자율이 어떤 현상을 보입니까? 자, 그동안 1년 동안 3%의 인플레이션이 있었다. 그럼 난 5%의 수익을 얻었지만 3%의 인플레이션만큼 나의 수익은 없어진 거죠. 화폐 조세같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5%, 3% 뺀 거 그 2%만큼의 이자가 실질 이자다라는 거죠. 실질 이자율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al interest rate로 R을 주로 쓰고요. R은 I에다가 파이를 이제 inflation rate를 파이를 쓰는데
i가 interest rate로 먼저 써졌으니까,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을 i, inflation rate를 pi. 그래서 i에다가 파이 빼준 거, 이자율 비율이죠. 그 비율을 빼준 것 자체가 실질 이자율을 나타낸다. 이 관계를 하나 더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을 구분하면서 이 이야기를 썼는데, 이건 사실 또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방정식입니다.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i는 r 더하기 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equal r 플러스 파이. 요 방정식을 피셔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이걸 피셔 이펙트라고 하죠. 피셔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잠깐 뭐 언급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GDP 공부할 때 이자율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저축과 투자, 저축하려는 사람, 저축이 이제 통화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죠. 그리고 I 투자하려는 사람 유동성이 필요해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서 생산적인 부분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유동성을 선호해가지고 유동성을 수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I와 S가 같아지는 부분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죠. 그런 실물 시장의 I와 S의 균형에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시장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 나 돈 얼마 빌려줄 테니까 이자 얼마 줘. 나 연간 5% 적금 늘었어. 요 5% 하는 거는 명목 이자율 I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분 두 가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차이는 인플레이션율의 차이에서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1대1 방정식, 이런 1대1 관계, 이런 방정식 자체가 피셔 이펙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차이, 그 차이가 인플레이션에서 온다. 그거를 피셔 이펙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실증적으로 이제 그래프나 이런 걸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정확하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통화 수요와 명목 이자율에 대한 관계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수량 이론에 보면 우리 그거를 M 나누기 P로 바꿨죠. 그럼 그게 이제 실질 화폐 잔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게 실질 화폐 수요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질 공급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화폐량에다가 물가 수주로 나눠가지고 실질 변수로 바꿔준 건데요. 그게 아까 화폐 수량 이론의 방정식을 본다면 n 나누기 p는 k 곱하기 y였죠. 그러니까 y에 대한 함수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y 크기에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i라는 것이죠. 명목 이자율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명목 이자율이 변하면 유동성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율 증가하면 왜 가지고 있겠어요? 이자율이 증가하면 I가 증가하면 수익이 나는 다른 자산, 유동성 대신에 화폐 대신에 다른 자산,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저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어쨌거나 그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다. I가 증가하면 현금 대신에 I를 못 벌잖아요. 인터레스트 포간 코스트라고 하는데 나의 유동성의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 기회비용을 가격으로 나타낸다면 I다. 명목 이자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가 증가하면 통화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겠죠. 그럼 통화 수요 자체, 실질 화폐 잔고 자체, M 나누기 P는 우리 Y와 I의 함수구나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통화 수요 함수를 liquidity preference, 유동성 선호라 그래가지고 내가 유동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하니까 그걸 선호하는데 이자율이 증가한다면 나는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다른 자산을 보유하려고 할 거다. 이자율에 대한 기회비용이 점점 커지는 거니까 유동성 보유의 메리트가 유인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I에 대한 음의 함수 관계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을 M 나누기 P, 디맨드 쪽에 M 나누기 P, 실질 화폐 보유는 통화 수요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L이라는 함수 이름을 쓰고요. liquidity preference에서는 L에다가 I와 Y의 함수다. I에 대해서는 음의 관계를 가지고 Y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유동성이 더 필요하겠죠.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의 관계가 있고 Y와는 플러스 관계가 있고
i와는 음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수요 함수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써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써보자. 그럼 여기 i라는 건 뭐였죠? i는 피셔 이퀘이션, 뭐 피셔 효과에 의해 가지고 i는 r 플러스 파이였죠. r 플러스 파이였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i에서 r 플러스 파이로 바꿔서도 쓸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명목 이자율 대신에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변수를 생각해 본다면, 네, expected value of inflation. 그래서 이제 expected를 취해주게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i 플러스 파이가 피셔 이펙트, 피셔 방정식에서 온 i 플러스 파이하고 y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r 플러스 파이랑 y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실질 통화 수요, 그 다음에 화폐 잔고. 그래서 그 화폐 수요와 공급은 어디서 결정되냐? 사실 생각을 해보면 공급이라는 건 중앙은행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렇죠? 화폐라는 건 중앙은행에서 공급이 돼요. 통화량 중앙은행에서 공급되죠. 그 공급과 이 유동성 선호에 의한 화폐 수요가 같아지는 점에서 균형이 결정될 겁니다. 네, 그 점. 그러면 이제 실질 화폐량하고 이자율하고가 결정이 되게 되겠죠. 거기서 조정이 된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각 학파의, 그러니까 뭐 고전학파의 견해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학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플레이션은 그냥 숫자, 측정 단위의 변화일 뿐이다. 측정 단위의 변화일 뿐이다. 화폐 가치가 그냥 변했을 뿐이다. 그렇죠? 일반적인 평균적인 가격만 변한 거다. 그게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전학파는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클래시컬 디카토미라고 해서 이분법, 고전학파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분법을 주장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물가 그 화폐의 변화, 이런 명목 변수의 변화들을 실질 변수에 아예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믿어요. 실질 그 변수의 변화들은 정말 어디서 오느냐? 균형에서 온다. 시장의 균형에서 온다. 실물 시장의 균형에서 온 거는 다른 화폐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 시장하고 그러니까 실질 시장하고 실질 상품 시장, 뭐 서비스 시장 이런 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떨어져 있다. 두 개가 분리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뒷받침에서 그냥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화폐 시장은.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금융시장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들을 금융시장에서 넘어오는 금융시장발 실물 변수의 변화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좀 무시하고 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 몇 년 간격으로는 그런 고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흘러가는 변화들을 볼 때는 그게 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이론적이고요.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시장이 모든 것들을 다 잘 해줄 테니까. 근데 현실이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럼 인플레이션에 이제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용들에 대해서 각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전학파는 그냥 숫자에 대한 변화뿐이야.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느냐?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느냐? 뭐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라든지 이렇게 큰 혼란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말미가 됐는데 갑자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위기 동안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정부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정책들을 펼쳐야죠. 힘들어진 국민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현금 지원도 하고요. 각 국가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식의 통화량도 뭐 좀 늘리고 이자율도 낮춰주고 이런 경제 정책을 피다가 갑자기 이제 경제가 활성화가 딱 되기 시작하면서 확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이런 위기감이 찾아온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중앙은행은 그렇게 긴축적인 금융정책을 펴려고 그러고, 재정적으로도 우리 조금 연착륙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급변하는 변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대로 작용하는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그 기조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갑자기 뭐 물건의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화폐가 종이 조각처럼 변해지는 거죠. 예,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물물교환 경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런 대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는 경제 규모라도 좀 작았다면 지금은 아주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겪을 아주 혼란이 찾아올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겪었던 아주 옛날 세대 경제학자들부터 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냥 일반적인 경제 주체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역사를 보고 인플레이션 이게 이래가지고 이런 고통들을 낳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 고민들,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정말 나쁜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어떤 비용들이 있나 이거 하나하나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거는 구두창 비용이라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 그 금융이 발전하면서 별 그 큰 시사점은 없습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경제 선택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느낌, 그러니까 구두창 코스트라고 하는 이런 거죠. 보통은 화폐 잔고가 그다지 많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내가 유동성을 자꾸 찾으러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현금 찾아가지고 결제를 하던 걸 이제 일주일에 2번, 3번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돈을 뽑아서 결제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은행을 찾아가서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행하는 데 드는 경비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이제 구두창 비용, 구두창이 다 늘른다 그래가지고 구두창 비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화폐 잔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균적인 화폐 잔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일상생활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가져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자율을 자꾸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자율까지 포기하고 현금만 왕창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불편함이 일어나게 된다. 됐나요? 두 번째 비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거는 생산자 쪽에서 일어나는 비용인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가격이 계속 오르면 나도 가격을 올려야겠죠. 평균적인 가격이 오르니까. 왜요? 나의 생산 비용 자체도 계속 오를 거고 여러 가지 생산하는데 만들어지는 부속품들 가격, 그렇죠? 그럼 재료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상승하니까 나의 가격도 상품에 내가 상품한 서비스, 상품 제작한 상품 이런 것들의 비용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떤 비용이 드느냐? 내가 자꾸 가격을 올려야 되죠. 시장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가격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식당이라면 메뉴판에다가 가격을 적겠죠. 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워낙 빨리 변동을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전광판을 아예 붙여놨죠. 그 메뉴 코스트, 메뉴 비용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식당이나 뭐 이런 경우에 메뉴판, 아주 큰 식당이라서 메뉴판 한 30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뭐 매월 가격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1,000원씩 아니면 500원씩 계속 올려가지고 메뉴판에 써야 된다. 요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이제 또 하나의 또 비용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메뉴 비용이 발생하는 어떤 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산업들은 그 주유소처럼 즉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어떤 산업들은 500원 오른 거 가지고 내가 조금 비용이 들어도 조금 참았다가 다음번에 조금 더 오르면 1,000원 오르면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상대적으로 상대 가격이. 물론 뭐 직접적으로 주유소에 넣는 휘발유 가격과 설렁탕집에 설렁탕 파는 식당에서 파는 음식 가격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조금 각각의 섹터마다의 상대 가격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다른 회사들의 그 정책에 따라서 어떤 과자 이제 회사는 바꿨어요, 금방. 근데 어떤 과자 가게는 안 바꿨다. 그러면 원래는 균형 가격으로 따지자면 훨씬 더 질이 좋고 뭐 좋은 쪽이 다른 상품 A 그 상품 가격을 올리는 A 기업의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가격이 낮다 보니까 B 회사로 옮겨가는 그런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선택이 좀 그러니까 물론 가격에 의해서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이런 시차적인 차이에 의해 가지고 경제 상황이 변해버리는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상품 질이 좋은 회사가 살아남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또 다른 거는 조세가 불공정하게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일부 세금들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세율 같은 것들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국회 동의에 의해 가지고 법을 바꿔야지 세율이 변경되겠죠. 법으로 정하게끔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버렸다라면 어떤 사람은 자본세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세율이 변경되지 않았다. 실현된 자본소득은 일어났으나 세율은 변경되지 않는 이런 불공평함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들이 자꾸 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있는 물건 가격들, 그거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다 가격 체크하고 다니기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꾸 변한다거나 너무 빨리 급변한다거나 하면 내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거나 어디서 론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계획들, 장기 계획을 세우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럼 투자를 주저하게 되겠죠. 그럼 투자가 주저하게 되면 결국은 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할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뭐 꼭 나쁜 거냐? 이렇게 다 비용들만 얘기하면 다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아주 급변하거나 예상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인 거지. 아주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거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또 영향을 주게도 활성화시키는 영향을 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나쁜 것이 디플레이션이에요. 물가 수준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을 때 경제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 수준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죠? 경제가 멈춰 있게 되죠. 자, 일본의 이러고는 30년, 40년 이 정도의 기간들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본다면 경기 침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건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적정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시장을 바라보고 바람직한 모습이지, 침체되거나 주저하게 되거나 투자를 하지 않게 되거나 비활성화 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쁜 악의 구렁텅이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게 참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예측할 만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좋다. 그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서 임금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려는 욕구도 생기고, 미래에 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보고, 투자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런 어떤 바람직한 전망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 경기도 자꾸 침체된다, 물가 수준도 계속 떨어진다, 활성화될 이유가 없어지는, 디플레이션 쪽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참 우려했던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까지 얘기했던 참 그냥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예에 드는 것 자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비용들이 각각 들게 되는데요. 이게 크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그냥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고 조정해 나갈 수 있고 사람들이 그걸 예측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또 뭐겠습니까? 채무자 채권자의 수익이나 이런 계약들 자체에도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됐죠? 우리 명목이자율로 계약을 맺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명목이자율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거. 돈 빌린 사람도 이득이 되는 거죠. 재분배, 부의 재분배에 대한 불공평한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나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의 차이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된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적인. 그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된다면 궁극적으로는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돈 빌려주는 걸 주저하게 되겠죠. 좀 더 기다려볼까? 이렇게 이제 그냥 아무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주저하고 참고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당한 수준의 바람직한 인플레이션 수준이 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다른 이점을 생각해 볼 것은요. 일반적으로 볼 때 임금이라는 거는 하방 경직적이다. 그래서 물론 뭐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국가마다 어떤 전통이 있겠죠. 그 노동 시장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 시장 자체의 뭐 풍습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방 경직적이다. 그러니까 명목 임금이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리는 건 괜찮지만 월급이 깎이는 건 상당히 불공평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좀 인간적으로 대접이 좀 이상하다,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문화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명목 임금의 하락은 참 어렵다. 명목 임금이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고요. 그렇더라면 실질 임금이 하락할 때, 그러면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면 실질 임금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노동시장에서 결정되죠.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W는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그래가지고 내가 상품의 생산에서 기여한 바만큼 그 크기만큼 그 가치를 내가 임금으로 실질 임금으로 받는 거죠. 근데 뭐 상품의 가격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생산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내 임금을 적게 받아야 되는 실질 임금상으로는 적게 받아야 되죠. 실질 임금이 시장에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성 때문에 임금은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런 상황이 먼저 벌어졌다. 그런 상황에 경제가 놓여 있을 때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그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맞춰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공헌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 또는 경제의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던가 이렇게 불황과 호황을 왔다 갔다 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로 노동시장에 제대로 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들을 경제학자들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이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있고 이게 원래 자본이라는 것은 워낙 경쟁이 심하고 외국에서도 쉽게 들어오고 외국으로도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주 민감하고요. 그것들을 수익률 가격이 뭐 하방으로 경직돼 있다거나 뭐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일들이 거의 없죠. 누구 돈이든 뭐 그게 미국 사람 돈이든 일본 사람 돈이든 일단 자본으로 들어와 있으면 모르고 우리는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맞춰가지고 생산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노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완전한 시장 균형에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 균형에 달성하지 못한 거 빨리빨리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을 하고 그 효율 때문에 경기의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평가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고전학파의 미분법
클래시컬 디카토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고전학파의 생각에서 그 고전학파 모형에서 살펴보자면 실질 변수하고 명목 변수하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 서로는 알죠. 명목 변수가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해. 화폐 시장에서 결정되는 명목 변수들, 요것들이 실물 시장으로 넘어와가지고 실물 시장의 균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 또 나눠져 있어. 실물 변수, 명목 변수 나눠져 있어. 명목 변수가 실질 변수에 대해 영향을 주지 못해. 요거 이분법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생각한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너무 심한 과정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저렇게 그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도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완화된 내용이 바로 화폐의 중립성입니다. Neutrality of Money라고 하는데요. 통화량의 변화는 적어도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통화 정책? 그럼 결국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원래 클래시칼을 그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두 내용입니다. 이분법을 생각하든지 화폐의 중립성을 생각하든지. 화폐, 통화량의 변화는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물가만 바뀔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원래 클래시컬 스쿨의 논리를 최대한 우리가 이해해 줄게 하면 장기로 갑니다. 아주 긴 세월. 그러니까 시장이 모두 청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조정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너의 이론들이 충분히 합당한 그 논리의 근거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마냥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처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야, 시장이 다 해결해줘, 이런 식의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정부도 좀 지원을 해주고 어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는 거죠. 케인지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전학파 케인지언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걸 이제 네오 클래시컬, 그러니까 뉴 클래시컬 스쿨이죠. 그러니까 네오 클래시컬이라고 하고요. 뉴 케인지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학파들이 쭉 내려왔어요. 지금도 그렇게까지 학파적인 분류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시경제학 쪽에서 아니면은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바라볼 때 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 친화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논리를 펴는 쪽하고, 그럼 주로 이제 리퍼블리칸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데모크래트,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쪽은 좀 케인지언 같이 적극적으로 적어도 자본시장 쪽에는 좀 제약을 많이 두고 투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던가 정부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중앙은행도 좀 개입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정부도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부의 재분배라든지 이런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면 리퍼블리칸은 시장이 좀 해결해 주니까 좀 참아라, 좀 적당히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시장에 맡기자,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지금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지금 이슈가 코로나이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은 조금, 학문적인 고민들은 조금 쭉 누그러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죠. 점점 부의 불평등도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나라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뭐 양쪽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이제 그 해결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철학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보자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쪽이 케인지언이고요. 다른 부분이 이제 시장에 좀 맡겨두자라고 하고, 시장에 맡겨두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론들,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클래시컬 스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그 학파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까지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들의 구분, 그리고 이제까지 있어왔던 그 거시경제 내에서의 논쟁, 이런 것들이 점점 또 재밌고 또 이해가 조금 구분하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부분이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인플레이션의 이제 원인과 그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 거기다가 묻어 있는 이론적인 배경들까지 조금 소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거는 거의 고전학파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폐 수량 이론을 기본으로 했을 때 통화량의 증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실증적인 자료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 많이 증가한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통화량 증가가 많이 일어났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있었고 역사적인 어떤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오일 쇼크라든지 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든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다른 시장 이외의 변수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아주 경제에 신경을 쓸 틈이 별로 없죠. 그냥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건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되니까 관심이 그쪽에 가 있다 보니 경제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따라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차후에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각각의 비용들 있는데 이제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와중에 우리 이제 명목과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도 피셔 이펙트라고 해서 피셔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들 이제 기본적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들 그 과정에 고전학파의 이분법 그 다음에 화폐 중립성 뭐 이런 개념들에서 잠깐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의 이해 또는 인플레이션이 이 배경이라든지 그런 이해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